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받은 자료 뭉치는 조금 특별해요. 철학자 이진경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면서 제시했던 논리가 있고요. 또 그 논증에 7가지 결함을 조목조목 파고든 한 편의 비평문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찬반을 판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보다는 우리 사회의 공적인 논쟁에서 철학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때로는 또 어떻게 오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일종의 논리 탐정이 되어보는 거예요. 논리 탐정이요? 네. 한 공적 인물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정교해 보이는 철학의 성체가 과연 튼튼한지 아니면 기초부터 부실한지를 언어학, 논리학, 그리고 철학의 역사를 도구 삼아서 한번 샅샅이 살펴보는 거죠. 특히 도덕과 윤리를 가르려는 시도가 이 모든 논증의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그럼 그 핵심 열쇠부터 한번 맞춰보죠. 좋습니다. 논증의 심장부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진경 교수의 주장은 간단 명료합니다. 도덕, 즉 모럴과 윤리, 에틱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교수의 정의에 따르면 도덕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선과 악의 문제이고 윤리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좋음과 나쁨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조국 장관의 행위를 선한가 악한가라는 어떤 개인적 도덕의 잣대로 그걸로 평가하지 말고 말고 그의 능력이 우리 사회에 좋은가 나쁜가라는 정치적 윤리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맞아요. 뭔가 더 고차원적인 분석 틀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비평문은 바로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합니다. 도덕과 윤리는 그렇게 쉽게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평문이 가장 먼저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어원이거든요. 어원이요? 네, 우리가 도덕이라고 번역하는 영어 단어 모렐리티 있잖아요. 네, 모렐리티. 그게 라틴어 모랄리스에서 왔는데 그 뜻이 관습이나 태도입니다. 관습. 그리고 윤리로 번역되는 에틱스는 그리스어 이소스에서 왔는데 그 뜻 역시 관습, 성품을 의미해요. 잠시만요. 그럼 어원적으로는 두 단어가 거의 쌍둥이나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둘 다 한 사회의 관습이라는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서양 철학의 역사 내내 이 두 단어는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어요. 이걸 마치 전혀 다른 개념인 것처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인 시도라는 게 이 비평문의 첫 번째 공격 지점인 거죠. 알겠습니다. 어원이라는 뿌리가 같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래도 이진경 교수가 제시한 선과 악 대 좋음과 나쁨, 이 구분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왠지 선악은 좀 절대적인 느낌이고 좋고 나쁨은 상대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비평문의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치명적인 반격이요? 네, 이건 언어, 특히 한자의 문제입니다. 한자요? 네, 비평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이라는 한자의 뜻이 뭘까요? 선, 착할 선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개선, 최선 같은 단어를 생각해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선은 그냥 좋을 선자입니다. 좋다는 뜻이죠. 그럼 악은요? 당연히 나쁘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이건 정말 결정적인데요. 선이라는 글자 자체가 그냥 좋다는 뜻이라고요? 네. 그렇다면 선과 악, 좋음과 나쁨이라는 구분은 애초에 같은 말을 그냥 다르게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이진경 교수의 논리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 같은데요? 그렇죠. 선악이라는 말 자체가 좋음과 나쁨을 의미하는 한자어일 뿐인데 이걸 마치 하나는 개인적 도덕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윤리의 영역인 것처럼 나누는 건 단어의 본래 의미를 무시한 자의적인 구분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비평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논증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 하나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핵심 전제가 흔들리면 논리 전체가 위태로워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저명한 철학자가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했을까? 혹시 철학의 역사에서 이런 구분을 시도했던 다른 중요한 사례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어요. 있어요? 네, 비평문도 그 점을 놓치지 않고 다루죠.
철학사에서 이 구분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했던 거물이 딱 한 명 있는데 바로 독일 철학자 헤겔입니다. 해겔이요? 그렇다면 이진경 교수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비평문이 지적하듯이 헤겔이 이 둘을 구분한 이유는 이진경 교수의 의도와는 거의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반대요? 네, 헤겔은 칸트 철학을 비판하면서 이 개념을 사용했거든요. 칸트는 내 양심의 소리를 따르라는 식의 개인의 내면적 도덕, 즉 모럴리티를 강조했는데 헤겔은 이게 자칫 나만 옳다는 독선이나 심지어 공포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 개인의 신념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헤겔은 그 대안으로 한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관습, 법, 제도 같은 공동체의 삶의 형식, 즉 인륜, 시틀리키테이트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인륜이요? 네, 즉 헤겔에게 윤리, 인륜은 개인의 도덕보다 더 우위에 있는 더 중요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이진경 교수는 개인적 도덕 비판은 접어두고 정치적 윤리를 보자고 했는데 해겔은 오히려 공동체의 윤리적 규범을 더 중시했다는 거니. 와, 방향이 완전히 다르네요. 정확합니다. 비평하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 오래된 칸트와 헤겔의 논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아, 쉽게 말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가장 중요한가? 이건 칸트, 그리고 현대의 존 롤스로 이어지고요. 네네. 아니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이 더 중요한가? 이게 헤겔, 그리고 현대의 마이클 샌델로 이어지는 거대한 질문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아, 그 유명한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이 여기서 시작되는군요. 네, 비평문이 이 길고 복잡한 철학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요? 이진경 교수의 주장이 이런 거대한 철학적 흐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오직 이 특정 상황을 변호하기 위해 급조된 일회용 논리처럼 보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헤겔의 권위를 빌려오려고 해도 그 내용이 자신의 주장과 정반대이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리해보죠. 도덕과 윤리를 나누려는 시도는 어원적으로나 단어의 의미로나 심지어 철학사적으로도 근거가 희박하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논리적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진경 교수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구분은 사실상 연막작전이었던 걸까요? 비평문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 연막 뒤에 숨겨진 진짜 주장은 세 번째 결함으로 지적되는데 바로 고대 그리스의 아레테 개념입니다. 아레테요? 그건 탁월함이나 덕구로 번역되는 개념이죠. 맞습니다. 즉, 한 사람의 사적인 흠결이 좀 있더라도 정치가로서의 능력이 뛰어나고 공익에 기여한다면 그걸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인 거죠. 아, 이건 플라톤부터 마키아벨리까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정치 철학적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아레테라는 건 저 사람 사생활은 좀 그래도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이런 논리와 비슷한 거군요. 정확히 그 맥락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군주는 때로 비도덕적일 필요가 있다는 말과도 통하고요. 네. 개인적 도덕과 정치적 능력을 분리해서 보자는 거죠. 잠깐만요. 그런데 정치적 탁월함으로 판단하자는 게 왜 비판의 핵심을 회피하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한 본질을 보자는 주장일 수도 있지 않나요? 사소한 흠결보단 큰 기여를 보자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비평문이 지적하는 네 번째 결함, 논점 이탈의 문제입니다. 논점 이탈. 비평문에 따르면 당시 조국 장관을 향한 비판의 핵심은 단순히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나빠 라는 추상적인 비난이 아니었어요. 핵심이 그게 아니었다면 뭐였죠? 비판의 진짜 칼날이 향했던 곳은 그의 자녀 입시 논란이나 사모펀드 의혹 같은 사적인 행위들이 그가 공적인 영역에서 평생 주장해온 기회균 등 공정, 연대와 협력 같은 정치적 가치와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아, 즉, 말과 행동의 불일치, 바로 정치적 일관성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비판의 본질은 사적인 도덕률 위반이 아니라 공적인 정치 철학의 자기 부정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해명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비판자들을 도덕 과잉에 빠진 순결주의자로 몰아가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게 비평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곧바로 다섯 번째 결함이 드러나죠. 바로 정치와 윤리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조국 장관 자신의 정치 이론,
그가 책에서 주장했던 진보적 민주주의론 자체가 연대와 협동이라는 아주 뚜렷한 윤리적 가치 위에 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정치 철학은 윤리적 기반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만 정치에서 윤리는 빼고 얘기하자고 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자신의 이론을 세울 땐 윤리가 필수적이고 자신을 방어할 땐 윤리가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비평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나경원이나 황교안 같은 반대편 정치인들의 행위 역시 그들 나름의 보수주의적 도덕과 윤리체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 현실 정치에서 윤리나 도덕을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한 능력주의만으로 평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논증의 구조가 이제 대부분 허물어진 것 같은데요. 이진경 교수의 주장을 결국 조국 장관이 가진 잠재적 능력이 발휘되면 미래의 국민에게 좋을 것이니 현재의 논란은 덮고 지지해야 한다는 일종의 희망 섞인 예측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을 비평문은 6번째 결함, 즉 입증 책임의 문제로 지적합니다. 입증 책임.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소망이나 기대에 가깝다는 거죠. 그의 탁월함, 아래태가 앞으로 발현될 것이고 그것이 사회에 좋음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당연히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죠? 비평문은 당시 여론조사 데이터를 인용해요. 국민의 약 60%가 그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 60%. 네, 이건 수많은 시민들이 그의 잠재적 탁월함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수천만 명의 국민이 한 개인의 잠재력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우욕을 덮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느냐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함만 남았네요. 비평문이 지적하는 7번째 결함은 정말 날카롭던데요. 그렇죠. 논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자기 모순을 짚어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비평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이진경 교수는 자신의 글 내내 조국 장관 비판자들을 향해서 도덕 과잉이다,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비판합니다. 네, 계속 그랬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글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나는 그를 지지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맺습니다. 아, 그 바르다는 단어가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바르다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담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옳다, 정의롭다는 의미를 내포하니까요. 네, 결국 자신은 타인의 도덕적 판단을 과잉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주장은 가장 강력한 도덕적 언어로 마무리하는 모순에 빠진 겁니다. 와, 그러네요. 결국 자신도 도덕적 언어의 장 안에서 논쟁하고 있었으면서 상대방만 그 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던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빠져나가기 힘든 논리적 함정인데요. 그렇죠. 비평문의 날카로운 지적은 바로 그 지점을 향합니다. 이로써 이진경 교수의 논증은 7단계에 걸쳐서 완전히 해체되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철학자의 주장을 7개의 논리적 결함으로 나누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 분석은 청취자 여러분께 단순히 한 정치적 논쟁의 시시비비를 넘어서 우리가 공적인 주장을 접할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사례가 되었을 겁니다. 비평문이 최종적으로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치와 윤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 네, 그리고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갖느냐, 즉 언행일치가 되느냐는 그 사람과 그의 정치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평문은 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왜 우리 사회에 신분제 자본주의나 교육에서의 불공정 같은 민감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폭발적으로 떠올랐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짚어주더군요. 맞습니다. 만약 전혀 다른 가치를 내세우는 정치인이었다면 논란의 성격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기된 의혹들이 하필 그가 평생 공적으로 내세웠던 공정과 연대라는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에 그토록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는 분석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꼈던 거고요.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자 합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 이 시대에 우리는 한 지도자가 내세우는 공적인 이상과 그의 사적인 행동 사이의 일관성을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그 일관성에 대한 비판은 언제 정당하고 건강한 정치적 검증이 되고 또 언제 상대 진영을 쓰러뜨리기 위한 단순한 도덕주의적 공격이 되는 걸까요?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찾아내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룬 사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